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 광복 80주년 기념일입니다. 여러분은 광복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빛의 혁명, 우리는 80년 전 순국선열들의 그 희생과 헌신 앞에 부끄러운 역사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지난 12.3 내란의 밤, 빛의 혁명이 아니었다면 그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역사의 오점을, 오욕을 남길 뻔했습니다. 이제 그 빛의 혁명을 새로운 빛의 역사로 승화하는 새로운 80년을 기약하는 그런 광복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 등등 중심으로 해서 오늘 광복절 의미 있게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복절 기념사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거 듣고 이게 가슴이 뭉클하고 시원합니다. 네, 작년에 없었던 그런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 광복을 위한 그 투쟁과 고통, 그 후에 우리가 일궈냈던 거,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정말 올해 특별히 이제 광복 80주년, 뭐 한일 수교 60주년도 있고 울산 노약 120년도 되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근데 식민지 시대 주권도 없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수백만 명이 죽고 그런 이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세계 10대 경제대국 그리고 세계 5위 군사대국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아시다시피 작년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1인당 국내 총생산 이미 앞질렀어요. 이미 일본보다 한국이 더 선진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 식민지를 당했던 국가가 식민지를 했던 그런 가해국을 넘어선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은 이제 예외적인 사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하고 알제리, 그 다음에 영국과 케냐, 이탈리아, 리비아 어떤 나라도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동서고금불문하고 유일하게 가해국을 넘어선 피해국 그리고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경제 성장을 일궈낸 위대한 우리 국민 정말 오늘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몇 가지 키워드들이 제시되는데요, 분야별로 또는 국가별로 키워드들 한번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예, 우선 광복절의 정상화. 네, 네. 광복절의 작년에는 정상화. 그 네. 광복회하고 정부가 따로 했죠. 맞습니다. 예. 대통령 따로, 광복회장 따로. 근데 한 자리에 모였다. 다시 뭉쳤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혁명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는데 네, 네. 이제는 광복절에 제자리 찾기가 이루어졌다. 이게 80주년 행사에서 가장 빛나는 대목이고 그래서 또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의 혁명에 대한 역시 강조도 예상대로 이번에 어떤 뜻깊은 그 빛의 혁명, 광복의 의미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잘 배치됐다. 이런 점들 일단 좀 말씀드리고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간단하게 키워드를 보면은 선제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윤석열은 통일을 내세우면서 작년 이맘때 네. 뭐 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자유 통일, 그다음에 어떤 흡수 통일, 정권 붕괴,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걸 내놨는데. 이걸 갖다가 일단은 상당히 어떤 그 극단적인 어떤 통일론을 다시 배제하고 우리가 평화를 가치로 한 어떤 대북 교류 협력, 네. 흡수 통일이 아니다. 이런 점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재인 정부하고도 차별화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집권 첫해 확성기 못 없앴어요. 네. 네. 그 이듬해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나서야 없앴는데. 우리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그냥 없앴어요. 네. 선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같은 평화를 얘기하더라도 이 선제적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문재인 정부하고도 확연히 다르다. 선제적으로 한다. 예. 이게 다르죠. 문재인 정부는 상호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선제적으로 한다.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9.19 공동성명도 이게 무력화되고 사실상 파기된 거나 다름없는데 정상화한다. 지금 사실 반 이상은 복원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이 북한의 태도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거든. 그래서 요 선제적이라는 말. 그다음에 한일 관계인데 물론 윤석열 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을 얘기했습니다. 셔틀 외교를 얘기했고 이 점에서는 똑같은데 같은 한일 관계 개선도 어떤 가치로 한일 관계 개선이냐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뭐 자유, 민주주의 연대 이러면서 반중 더 나가서는 어떤 그 하나의 진영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얘기한 뭐 것이고 친일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일 관계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저기 필요에 의한 어떤 그 한일 관계 개선. 그다음에 일본의 성의 있는 신뢰 회복 조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평화와 공존 원칙을 가지고 하는 이렇게 어떤 되는. 그런 한일 그러니까 관계. 같은 한일 관계 개선이고 같은 셔틀 외교 복원인데 어떤 가치로 하느냐 이런 차이들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대전환입니다. 기후 위기라든가 관세라든가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저기 우리가 근대 과제를 넘어서 현대 과제, 어떤 포스트 모던한 이런 과제로 나가는 게 하나의 국가의 좌표고 사명이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환, 개혁 이런 부분들로 이제 배치를 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짜임새는 이렇게 전체적인 얼개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8.15 광복절 하면 뭐니 해도 한일 관계 그 키워드 이런 것들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 교수님께서 일본 전문가신데 주목해서 본 오늘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본에서 꼭 요맘때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염장 불을 지르거든요. 고이즈미 주니치로 아들이죠. 고이즈미 신지로 이 농림수산상이 또 A급 전범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하고 했단 말이죠. 꼭 요날 이렇게 해서 꼭 저 화를 나게 하고 하는데 어쨌든 대일 관계, 한일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이 오늘 이제 포인트는 역시 그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자라는 것이 이번에 함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의 파트너야. 그리고 이전에 우리 그 수많은 그 독립투쟁과 광복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거의 언급이 안 된 적도 많아요. 네. 이번에는 정말 예전에 문재인 정부 있었던 것처럼 이 수많은 이 과정에 있어서 고통과 희생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한일 간의 신뢰를 회복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를 지향하자. 그렇지만 지금도 피해자들이 있다.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 또 여러 가지 대일 인식을 둘러싼 갈등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 측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자 하는 점에서는 가장 그 이상적인 한일 관계의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셨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역대 대통령이 이런 광복절 경축사를 보게 되면 광복절 경축사는 기본적으로 국정 철학을 논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데 오늘은 사실은 가장 아주 그 오리지널 모델에 가까운 그 광복의 일일까지 많은 희생 거기서 이제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북 메시지에 굉장히 방점을 두셨고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를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자라는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이제 글로벌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한국이 뒤떨어져 가지고 120년 전에 그런 그 주권을 상실한 그런 사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 나가자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제 실용외교,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는 것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말했던 것처럼 굴정외교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하고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하고 한반도 신냉전은 막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앞장서서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을 하면서
과거를 직시한다. 네. 과거사를 절대 잊지 않고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충실한 그런 발언이 오늘 주류를 이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 이런 분들은 저 야스쿠니를 가지는 않는데 참배는 안 하는데 그 극우 이런 분들은 왜 지금 이런 날 꼭 참배를 하는 근데 건가요? 이번에는 사실 저는 좀 약간 뭐랄까 조금 약간 유쾌하지는 않았던 게 코이즈미 신주로 농림수산상에 와가지고 네. 현충원을 참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가자마자 또 야스쿠니를 참배한 거야. 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시바 내각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우리 예.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개사과 뭐 비슷한 이런 그렇죠. 이제 형태가 여기 되는 거 이게 아닌가요, 이게? 여기서 그냥 뭐 고양이 눈깔 바뀌듯이 예. 여기서 일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절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정을 이제 제가 조금 더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네.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그 참여 선거에서 참패했거든요. 아. 그런데 거기 그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의 표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참정당 참의원 의석이 한 석이었다가 15석으로 올라갔어요. 네. 15배 오른 거죠. 굉장히 우파 정당입니다. 네, 무구정당이에요. 그리고 국민주권당도 가져갔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옛날 아베 정권 때 가지고 있었던 자민당 내 보수 우파들의 표가 저 자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9월 달에 총재 선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코이즈미 신지로는 좀 유력한 총재 선 후보입니다. 예, 유력한 후보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이제 되려면 자민당 내에서 구구파를 또다시 모아야 되거든요. 보수파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또 이제 퍼포먼스를 했다라고 보는데 적어도 한일 관계에서 현충원에 오고 나서 또다시 야스쿠니 간다. 이것은 약간 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좀 유감이죠. 예. 이게 사실은 그 지금 한일 관계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 조현 외교부 장관 인터뷰 기사가 언론에 다 보도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간다. 요게 외교부 장관이 곧 일본에 가거든요. 요걸 언론 기자회견에 밝혔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들린다. 그래서 이시바를 만나고 미국에 간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기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그런데 이 내막에는 어떤 트럼프의 일방적이고 완전히 규칙과 법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부분에 일본하고 지금 우리 처지가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한일 간에 조금 긴밀한 정서적인 서로 교류 내지 연대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관세 협상하고 할 때 일본이 어떻게 하냐 또 한국이 어떻게 하냐 서로 엄청나게 지금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교류할 정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을 앞두고 일본을 먼저 만나야 되는 이게 희한한 지금 국제 정세가 펼쳐지는 것이죠. 네. 이건 이전에 트럼프 이전엔 전혀 없던 완전히 새로운 어떤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고 또 저기 이번에 푸틴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이죠 아마 알래스카에서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나는데 그걸 미리 상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주변의 이 지략의 싸움, 일종의 어떤 그 정보, 지략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우 지금 상황이 새로운 국면이고 긴박하다는 게 이건 반영이 된 거다. 네. 그런데 지금 저기 일본 같은 경우에 다시 극우의 흐름이 기환하고 또 우리 내부에도 친일 논쟁이 있는데 이것도 친일이냐 반일이냐를 넘어가지고 어떤 본질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극우의 광장이 열리면서 약자를 혐오하고 불평등을 옹호하는 일종의 어떤 전체주의 사상이 지금 이게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건 한일 양국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일본 자민당에 극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총리 된다 그러면 그 우리 국민의힘하고도 비슷해 그러네요. 진짜 다른 큰 비슷해 흐름에서 보이는데.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일 간의 교류가 혹시 그런 것을 억제하고 완화시키는데도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 친일이라는 문제는 단순한 친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극우와 불평등, 약자 혐오로 연결된다는 데서 그 심각성이 있는 거지. 친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통찰력 있게 본다면은 지금 한일 양국의 대화도 무언가 어떤 민족주의, 그것도 배타적 민족주의 내지는 어떤 공격적인 국가주의가 등장하는 데 대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녹여버리는 이런 교류는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연설 그 경축사 말미에 네.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인데 공급망 기후 위기 관세 얘기하면서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곧 또 새로운 쓰나미가 새로운 파도가 밀려올 겁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예. 구체화되는 어떤 그렇죠. 미국의 압력 이런 부분을 사실상 얘기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만큼 지금은 조금 과거의 낡은 진영, 이념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갈 땐 거침없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이걸 국민들한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예,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24, 5, 6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전에 이제 이시바 총리 한일 그렇죠. 먼저 네. 이제 하는데 요 며칠 상간에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가 통상 교섭에 대해서 15% 했는데 일본은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10원 줄 알았더니 안에 속속들이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해서 또 난리가 한 번 있었고 또 이시바 총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온건파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미리 이제 일본하고 상호 조율할 일들 같은 게 많을 것 같은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과는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니 말씀대로 이게 지금 일본을 먼저 들리는 것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이래 처음입니다. 역대 대통령 반드시 미국을 갔고 예. 한미 외교장관 전화를 한 다음에 한일로 갔거든요. 네. 또는 한중을 먼저 하거나. 그런데 이번에는 한일 외교장관 전화를 먼저 하고 먼저 조 현 장관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예, 갔고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23, 24 도쿄에 들렸다가 정상회담 하고 나서 25일 날 이제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조금 이제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보기로는 사실 이래요. 지금 한국 외교가 상당히 조금 약간 막힌 상태예요. 네. 굉장히 골목길에 다다른 그런 느낌이고 일단 왜냐하면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일방주의해 가지고 관세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방비 증액 아니면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북미 대화는 아직 시작 안 됐지만 네. 남북 간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액세스를 하려고 그러면 어프로치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열린 어떤 그런 공간이라는 것은 한일 간의 어떤 그 대화거든요. 또 어떤 점에서는 이제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 그런 그 관세 압박을 하다 보니까 동병상련으로 비추는 부분도 있죠. 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미 관계, 미일 관계로 가는 거지 한일이 공동으로 미국의 통상 압박이라든지 국방비 증액에 대응한다는 것은 그건 이제 현실적이도 않고 네. 오히려 미국의 반발만 사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금 이시바 총리가 사실 위험해요. 잘하면 9월 초까지 가고 아무리 가도 연말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게 있거든요. 요즘 지지율 네, 조금 네. 올랐던데.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그나마 일본 국민들은 이시바 총리마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코이즈미라든지 다카이치 사나이라든지 약간 우파 여성 정치인이 있는데 네. 거기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역시 힘을 보태주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네.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주제는 뭐냐면 이미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일 또는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셔틀회담 포함해서 앞으로 신뢰 구축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는 이제 일본 측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해 달라. 네. 그다음에 일본이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지지해 달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져 온 그런 제3자 채무 변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이번 정권도 그대로 지속해 달라. 이게 이제 일본 측의 주요 요구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하되 우리 쪽으로서는 일본에 대해서 적어도 진정성이 있는 어떤 사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돼야 된다. 네. 네. 또는 역사 영토 문제에서는 일본 정부가 관리해 달라라는 것이 이제 우리 측의 요구이고 지금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간 부분이 한일 경제 협력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일 FTA는 안 맺어져 있는데 CPTPP하고 한일 FTA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초기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고 특히 이제 조현 장관께서 이 부분에 이제 전문가입니다. 통상도 많이 했고 다자 협력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디까지 나갈까 하는 것인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CPTPP는 이제 그 뭐 말하자면 점진적인 그다음에 그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협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CPTPP는 원래 처음으로는 일본이 이제 중국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같이 공동으로 만든 이렇게 광범위한 이런 그 협의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지금은 미국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약간은 변질돼가지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CPTPP를 추진하면 좋다는 건 맞는데 우리의 경제 시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감춰진 게 뭐냐면 한일 FTA예요. 네. 사실상의 FTA입니다. 그러니까 11개 나라가 지금 CPTPP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FTA를 맺고 있지 않는 나라는 일본하고 멕시코뿐이에요. 우리가 한국하고. 그러니까 이걸 CPTPP 우리가 가입한다는 건 뭐냐면 한일 FTA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조 그러니까 소부장에서 우리가 약화되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역 적자가 지금 2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300억 달러에서 적게는 200억 달러인데 이 무역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 차가 아무런 관세가 없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현대차보다 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지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도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일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하고 반도체 말하자면 장비가 무려 140억 달러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일 무역 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서 한일 관계 열악하거든요. 네, 소부장 이런 거에서 우리가 어떤 주권, 자주권 이런 것들을 많이 회복했다고 해도 여전히 버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건 또 민감한 문제인데 CPTP를 한다고 한국이 먼저 말을 내게 되면 일본 측이 지금까지 이번에도 요구한 것처럼 아니 한국이 CPTPP 한다고 하면서 후쿠시마 수산물부터 좀 개방하라고 그거 수산물 수입 하게 해달라고 지금 유일하게 대만도 중국도 다 풀었는데 한국만 막고 있다. 네. 이렇게 금방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입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이것은 일본의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들을 먹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정치적인 좀 약간 지금 부담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대중 무역 흑자가 윤 정권 들어오면서부터는 완전히 적자로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대미 무역 흑자가 지금은 660억 달러인데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통상 압박을 하게 되면 대미 무역 흑자는 급격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사과 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CPTPP 하게 되면 영국도 지금 들어온다고 하지만 뉴질랜드, 호주 같은 농축산물 강국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무제한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축산업이 수산업조차 이제 상당히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중국, 영국까지 포함해가지고 EU도 이 CPTPP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런 전 세계적인 WTO 체제 하에서 만들어놓은 자유무역 체제를 이미 트럼프가 이제 꽤 부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제로서 다양한 어떤 국제 프레임을 한국이 가입해야 된다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고 네.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CPTPP 할 경우에 한일 FTA를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는 굉장히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좀 다양한 측면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미래의 과제로 좀 남겨놓고 괄호 속에 넣어놓더라도 네. 일단 일본을 방문하는 건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된다. 미국이 너무 두들겨 패니까 네. 안 만나던 저 나라들끼리 그렇죠. 뭐 모이는 예, 것만 네. 이렇게 보여줘도 네.
그 얼마 전에 그 니혼게 기자의 잭이여 일어서라라는 칼럼이 실렸는데 잭이여 예, 일어서라. 잭이 뭐냐면 네. J 재팬, 아, A가 오스트레일리아, 어허. 호주, 예. 그다음에 C가 캐나다, 캐나다. K가 코리아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 당한 나라들끼리 잭이여 일어서라 뭉쳐라 뭐 이런 칼럼들이 이런 게 여론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위비 분담금 무기 구매 압력들을 또 같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정학 과제도 같이 부여받고 있다는데 어떤 뭔가 이렇게 약간의 포럼 비슷한 형식만 갖춰도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역사적 경험이라는 게 과거에 대공황 때 스무트 물리법을 미국이 통과시켜 가지고 막 400% 500% 관세 때리니까 일본이 이제 불량 국가로 확실히 전환돼서 태평양 전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는 어떤 상황이 이런 어떤 관세 전쟁 보호 무역주의는 국제 질서의 변동을 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공동의 대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층적인 면에서 어떤 신호가 오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능동적인 시그널을 발신한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 대한 시그널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기술적으로 조금 조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어떤 거 이렇게 공급망이 인위적으로 재편된다는 것은 예. 이게 인체가 복잡한 신경혈관망이 아주 엄청나게 복잡한데 네. 여기서 간과 심장의 위치를 바꾸는 수술을 한다는 얘기하고 인위적으로. 똑같은 네. 거고 이 많은 어떤 공급망을 모니터링하는 국제 시스템도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뭘 재편하고 뭘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인을 주다 보면 트럼프가 자기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저게 뭐 내년에 중간 선거 있습니다. 네네. 빨리 문영배 헌법재판관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전역에서 그 순회왕연 시켜가지고 탄핵에 대한 한계 결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거 사례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저 뭘 할 수 있어요. 뭐 네. 모스탄만 하는 게 아니요. 네, 그렇죠. 우리도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있어.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다 보면은 저 관세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이건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 먼저 인플레의 그 신호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CCTP 같은 거를 성급히 결정해서 이미 변화된 거에 또 다른 질서로 그냥 확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미국 내에서부터 있는 불확실성을 관찰해 가면서 외교의 폭을 좀 유연하게 넓힌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경축사에는 안 나왔지만 저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책 전환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 여기서 어떤 실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자체가 또 일본에도 영향을 주고 미국에도 영향을 네. 주고 맞습니다. 이런 어떤 그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일본과는 항상 이제 한마당을 쓰는 이웃이라고 그랬는데 이웃 간의 사이가 좋으면 참 괜찮은데 그렇죠. 사이가 안 좋으면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엊그제 작은 뉴스 하나 보니까 그 일본에 누가 갔는데 어떤 항일 집회, 뭐 반일 집회, 뭐 이런 쪽에 이제 했던 걸 그 어떤 그 트랙 레코드를 다 체크를 해서 붙잡아두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위협하듯이 다시 이렇게 하면 이제 일본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저께인가? 뉴스예요? 네네 실제로 그 아, 오마이에서 나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들어갔는데 일종의 이제 반일 집회 이런 거 갔다는 기록을 다 가지고 그 얘기는 우리로 치면 이제 사찰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일본 이런 그 입국관리소에서 한국의 그 국내 단체 사정을 관계자인데 알고. 일본을 뭐 40번 이상 간 사람이고 쭉 그렇게 뉴스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 그래요?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예전에 이제 정대협에서 그 이제 윤모 의원이 가셔가지고 가서 이제 그 입국관리소에서 붙들려 가지고 1시간,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은 적은 있죠. 그래서 항의가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내에서 굉장히 지금 우경화가 심해요. 그리고 이제 참정당 같은 그 여러 가지 참정당 그 선거에 참여한다는 정치에 참여한다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우파 정당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정당이에요. 처음에 인터넷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국에다 지부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외국인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인이 받아야 될 이런 그 연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을 뺏어간다든지 일자리를 뺏어간다든지 특히 이제 이것도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게 아베 정권 때 했어요. 외국인 노동자 30만 명을 그때 도쿄 올림픽 앞두고 건축 여러 가지 인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그 뒤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많다 이거야.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뭐 줄여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지금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차별 같은 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이라든지 공격 같은 것이 본격화돼 있고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뭐 그거야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일본 내에서 이것이 이제 정당으로 의석이 하나에서 한 석에서 어떻게 15석이 됩니까? 15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민당에서 이제 아베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우파 경향을 이시바가 상당히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떨어뜨리다 보니까 20대, 30대 젊은이들, 그다음에 60대, 70대 보수층이 떨어져 나와 가지고 좀 더 그 논리는 없지만 분명하게 그냥 알기 쉽게 바로 그냥 이해가 되는 그런 타인을 공격하면서 자기 인기를 만드는 포퓰리즘에 그냥 동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자민당의 어떤 보수표가 완전히 이쪽으로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 지금 문제는 이제 참정당이 앞으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자민당 우파하고 참정당이 하나로 묶어지면서 보수 대연합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한일 관계가 내년 초반에는 크게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방향을 잘 잡으셨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한미 관계, 남북 관계 다 어려운 상태에서 일본까지 또 전선을 확대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서로 간에 좀 안정적으로 만들고 아까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로는 한일 관계를 견고히 하면 한미일 관계도 도움이 되죠. 네. 한미일 관계를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10월 30일부터 있으니까 그때 끝나고 나면 시진핑 주석이 여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러, 대중, 북방외교 저는 2.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북방외교 2.0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있을 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간의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외교의 지평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역시 조심스럽죠. 이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지금이 전후 최대의 한국 외교 위기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미동맹 흔들리고 남북은 완전히 단절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완전히 기술대국, 해양대국이거든요. 예. 한국이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 생존을 추구할 것인가? 이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국제 정세의 엄중함을 두고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여기에 절대 우리가 120년 전에 주권을 상실한 그 사태는 네.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점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여러 파도들이 계속 몰려올 것 같은데 이제 선제적으로 아까 대북 관계에서는 9.19 선언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김여정은 그냥 당신들이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관심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재인 정부 당시와의 크게 변화된 환경인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하고 대화하는 유일한 통로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었던 거라면.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하고도 통하고 트럼프하고도 통해요. 다 친하다고 서로 얘기하고 이 브로맨스, 러브레터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굳이 통해야 될 이유가 없죠. 직접 대화하고 한다. 이런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어떤 그 통미봉남이나 뭐 다른 어떤 그 북한의 어떤 현란한 전략의 하나의 합의 전략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또 위협하지도 않아요. 그 계엄 전에 저 아파치 헬기가 NLL을 비행하고 오 쏴라 하고 막 보내고 드론이 막 평양을 휘젓고 다니고 제발 쏴주세요 하고 그 윤석열 정권에서 진짜 도발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여름에 파리모기 정도로 귀찮게 생각한다니까. 뭐 위협이면서도.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니까 니들 상대할 시간이 없다.
뭐 친하건 아니면 싸우건 간에 이런 식의 어떤 그 태도죠. 그러니까 냉정한 무시 정책인데 이런 어떤 그 상황으로 지금 이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저는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의 어떤 교류 협력보다는 일단 평화 상태 유지,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9.19 군사 합의는 사실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북한이 지금 상응 조치를 했거든요. 어허. 확성기 방송을 안 했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신뢰 구축 조치는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그 신뢰 회복, 서로 간에 위협하지 않는다. 네. 이 정도에서 긴장 완화 정책이 최우선이다. 그다음에 교류 협력은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고 네. 또 북미 관계에서도 새로운 모색이 있고 이런 정도의 어떤 세계적인 환경 변화와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만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희박해 네. 보이거든요. 푸틴하고 지금 알래스카에서 그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부분은 꽤 논의가 있겠네요, 깊이 있게. 아니 그런데 논의만 하면 더 악화되더라니까. 글쎄요, 항상 그랬죠, 지금까지. 예, 난그 제일 웃기는 게 뭔 평화 협정하고 종전 협정하러 간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악화되는 거예요. 예. 특히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듣도 보도 못한 양국의 대규모 공습과 맞아요. 충돌로 지금 양국 사상자 합쳐서 200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갔어요? 거기에다가 올해 이제 4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4년 동안 전쟁을 하면은 러시아가 2차 대전에서 전쟁한 기간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보다도 더 긴 기간을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예. 사상자를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6월에서 8월 사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뭐 드론 우리가 아는 미사일 몽땅 다 나왔어요. 몽땅 다. 네. 그래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거 트럼프가 다 저기 종전한다 자기가 전쟁 중지한다고 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자 지구도 뭐 종전한다 그러니 더 악화되고. 네, 네. 하여간 트럼프가 말만 하면 그러는데 전 세계 10개국이 트럼프 노벨 평화상을 주재. 아직 그래가지고 저기 중재가 됐거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추천했어요. 그러면 스웨덴에다가. 어떤 명목으로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하고 저기 태국 태국 전쟁 전- 말려줬다. 아, 말려줬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노벨상 추천서를 써가지고 그걸 트럼프한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낮춘 거거든. 예. 그런데 이런 대통령한테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미친 같이 미쳐야지. 혼자 정신 멀쩡한 게 너무 힘들어. 예. 이런 지성과 양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네.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는 어떤 그 반지성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중심을 잃지 않고 세상에 미쳐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자. 이런 처세가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네. 네, 오늘 저 8.15 광복절 8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선언에 가까운 그런 연설 내용을 잘 보셨습니다. 교수님, 그 광복절 의미가 확실히 남다를 텐데 일본 전문가로서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가 역시 이제 이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요. 단지 이제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사가 미래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꾸준히 지향을 해야죠. 특히 이제 뭐 국제 정세가 너무 엄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외교의 최대 위기의 분기점에 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역사 용토 문제는 전제로 하되 지금 이 복잡한 이 상황, 이 복잡타단하고 정말로 아주 그 하나하나가 절박한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더 번영하고 성장하고 또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건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이 국제 정치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이런 그 평화에 대한 열정, 지지 이런 것들이 수반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점을 저는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일단은 어려운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더 큰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장 큰 자산은 빛의 혁명을 통해서 높아진 국민의 자존감,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어떤 이런 자부심이 하나의 어떤 그 국가의 자산으로 구체화될 때 이기는 길이 나온다. 아까 일본의 극우 얘기도 하셨고 또 뭐 태국,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기에 이제 아시아 민주주의의 희망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들 후퇴하고 군사 정권으로 회귀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작년에 한국의 빛의 혁명의 올해 이제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의 어떤 새로운 신선한 충격이자 희망이었고 그런 만큼 이 아시아에서도 이제는 한국 민주주의가 중앙의 가드레일을 튼튼하게 유지해서 파국을 막은 이런 어떤 승리의 역사는 아시아의 거의 등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실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경축사에.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 이런 것들 주기가당 개대헌 개대헌 그랬는데 내가 그걸 다 봤는데 우리 소프트 파워 그 높아진 국민의 정치 의식과 자존감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어떤 역사적 경험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어떤 지역의 세계인들의 또 시선과 또 어떤 그 존경과 또는 존중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높아진 국민의 자존감을 결집할 수 있는 이런 정치가 필요한 거죠.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통합하고 결집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개혁이 이제 앞으로 수반이 된다면은 저는 한국은 강한 국가로 이제 성공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 그게 광복의 의미라고 봅니다. 네.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겨봤습니다. 우리가 빛의 혁명으로 쟁취한 K민주주의를 진짜 대한민국,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승화하는 빛의 역사로 새롭게 써나가는 그런 다짐을 하는 광복 80주년 기념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